안녕하세요. 3일의 법인 ESG 플랫폼 팀의 권미업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3월에 IFRS 재단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내놓았고요. 그 이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게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이 IFRS 사이트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십니다. IFR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Sustainability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에 그간에 논의되었던 모든 자료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초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지금 총 5번의 회의가 있었고요. 그 5번의 회의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7월에는 처음에 이제 그 초안에 대한 코멘트를 받는 기한이 7월 말이었기 때문에 7월 회의 당시에는 코멘트가 다 집계되지도 않았고 예비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아마도 코멘트 집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때는 회의를 하지 않았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총 5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7월에는 ISSB가 지금 현재 S1, S2 두 개의 기준서만 내놨고 그 이후에 어떤 기준서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보겠다라는 게 사실은 22년 상반기의 계획이었죠. 근데 이게 점차 지연되면서 의견 요청서를 받는 건 좀 늦겠지만 일단 예비적으로 어떤 토픽을 하는 게 좋을지 논의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9월 달에는 그 여러 이제 코멘트 레터를 받아보니까 이건 너무 하이 레벨이어서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구나, 재심의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기준서를 준수하기 어려운 그런 소규모 기업들, 그런 특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기준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점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라는 포인트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 IFRS S1과 2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었고요. 그리고 S2의 스콥 1, 2, 3의 배출량 관련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11월에는 논의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기업들이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이건 정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겠어 라고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현재나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이걸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실무적인 가이드가 필요해요. 이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침들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월 회의에서는 이 IFRS S1에서 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설명이 추가되고 관련 실무 지침, 그리고 S2와 관련해서 스콥 1, 2, 3의 공시와 관련된 실무 지침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1, S2 이후 어떤 기준서가 제정될지 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월별 회의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월 회의 내용입니다. 7월 회의는 사실은 깊게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할 게 없어서 9월 회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회의에서는 7월 말까지 여러 이해관계자의 코멘트를 받아봤더니 이런 포인트들은 조금 다시 재심의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주제들을 선정했던 달입니다. 특히나 이런 ISSB에서 요구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나 이런 특정 기업들 이들을 위한 적용 차별화 방안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당초 ISSB의 계획은 22년 12월에 이 S1, S2를 확정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22년에는 어렵게 됐고 23년 초에 확정하겠다라는 내용도 이 당시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SSB에서 이제 새로운 연구나 기준 제정을 위해서 정보 요청서를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23년 상반기로 연기할게요 라는 내용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7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 중에 그러면 이 예비적으로 어떤 목록이 S2 이후에 3, 4, 5가 될지를 잠깐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나왔던 안건들이 생물 다양성, 순환 경제, 인적 자본, 인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12월 마지막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가 돼서 12월 마지막 회의 버전으로는 우선순위로 3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인적 자본,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3가지 주제가 S3, 4, 5를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10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건데요. 이 IFRS S1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핵심 개념, 기본 개념들이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 가치와 유의적인, 중요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IFRS S1의 문단 1번에 따르면은 이 재무보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목적이 이 재무정보 이용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그래서 기업에 투자를 할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정의하고 있었죠. 그런데 코멘트를 받아보니 아니 우리가 꼭 이 기업 가치 평가에 국한을 할 필요가 있어? 이거 너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SSB가 10월 회의에서 아 그래 우리가 기업 가치를 꼭 이렇게 이 목적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지 라고 해서 기업 가치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 유의적인과 중요한 significant와 material 이 두 개의 개념인데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라서 공시를 하시려면 사실은 이 IFRS S1의 패러그래프 2번, 문단 2번 이 문단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 공시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시하라는 거니까. 근데 이 문단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 기업에 노출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의적인 거, 그것만 일단 뽑아내시고 그 유의적인 위험과 기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언뜻 봤을 때 significant material 큰 의미적 개념적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다르게 표시하고 있고 도대체 이건 무슨 차이예요? 이거 정의는 어디 있어요? 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이라는 개념은 이 IFRS 지속가능성 기준서에서 정의가 되어 있었고 significant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었고 이게 혼란을 가중하다 보니 아 그럼 유의적인이란 개념은 뺄게요 라고 이 10월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치사슬인데요. 이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한테 공급하는 공급업자 그리고 나의 고객사 이런 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다 걸친 가치사슬에 걸친 그런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공시했던 게 내 기업 나만 공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의 종속기업까지 다 정보를 모아서 공시해 그것도 힘들고 거기에 추가해서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정보까지 다 모아서 공시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가치사슬의 범위도 굉장히 모호한데 라고 하는 코멘트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ISSB의 보드 멤버들은 하나같이 모두 종속기업과 가치사슬 이거를 보고 보면서 뺄 수는 없어요. 이건 다들 전원에 다 동의를 했던 거죠. 다만 이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치사슬에 걸친 이 공시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10월 회의에서는 이제 S2가 기후 관련 공시인 거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콥 1, 2 온실가스 배출량인 거죠. 여기서도 특히나 이제 연결 기업이면 나와 나의 종속기업이죠. 그리고 내 종속기업은 아니지만 비연결 기업이라도 그들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의 보고서에 담아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종속기업은 아니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이들이 배출한 배출량을 나의 보고서에 어떻게 담을지 이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고 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지침을 개발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논의됐는데 요거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관계기업 지분법 피투자회사에서 스콥 1, 2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그 양이 있죠. 그럼 그거를 내 보고서에 담을 때 내가 투자한 투자 지분율만큼 곱해서 픽업해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 이들은 내 투자 기업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냥 스콥 3의 카테고리 15번 투자 관련된 배출량으로 공시할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애매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논의됐던 게 이 뜨거운 감자인 스콥 3 온실가스 배출량. 이 스콥 3는 지금도 각 기업별로 공시하는 기준이라던가 이 스콥이 다 다르고 이 방법론도 다 사실은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 이런 거 특히나 스콥 3는 내가 직접 그 배출한 배출량이 아니라 나의 공급업체, 나의 고객사가 배출한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그들의 공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 공시할 때 그 정보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공시의 타이밍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스콥 3 공시가 실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건 인정.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공시예요 라는 것은 보드 멤버가 모두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빠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스콥 3 산정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1, 2 먼저 시행하고 그 1년 정도 후쯤에 공시하는 걸로 합시다 라는 걸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회의에서는 이 스콥 3 배출량 산정을 하는 방법, 이 프레임워크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논의가 됐고요. 요게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이 스콥 1, 2, 3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해 보셨던 분들은 이 GHG 프로토콜은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피투자 법인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어떻게 내 보고서에 담을지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GHG 프로토콜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1번 기준 또는 2번 기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기업이 투자한 모든 피투자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기준이 통제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통제 가능한, 예를 들어 종속기업인 거죠. 종속기업의 배출량은 나의 보고서에 내가 배출한 배출량 스콥 1, 2, 3가 다 이제 표시가 되고, 거기에 종속기업이 배출한 스콥 1, 2, 3도 모두 100% 가져와서 더해서 합산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제력 기준인 거죠. 근데 내가 통제하지 않는 나머지 피투자 기업, 거기는 나의 스콥 1, 2, 3로 픽업하지 않아요. 다만 스콥 3의 카테고리 15 투자 기업에서 발생한 배출량,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 통제력 기준으로 하나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난 통제력 기준 안 할래, 그냥 내가 출자한 회사들 모두 출자 지분율만큼 픽업해 올래 라는 이 두 번째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다 통제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왜냐하면 출자 지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 많은 피투자 기업들의 배출량을 다 또 산정해서 거기서 지분율만큼 픽업해 와야 되고, 이들에 대한 향후 감축 관리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1번 기준을 많이 적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글로벌에서 EU도 그렇고 IFRS도 그렇고 US SEC도 이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를 올해 연초에 다 내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 지금 스콥 1, 2, 3 피투자 기업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픽업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심지어 IFRS S2를 적용하는, IFRS S2는 GHG 프로토콜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 산정할 때도 약간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GHG 프로토콜이라는 게 2004년 버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회계 기준을 레퍼하면서 작성된 거고 지금 거의 20년이 되도록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약간 현재에 적용하기엔 괴리가 좀 있고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거나 에지이즈 기준으로 문제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종속기업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통제력 기준을 적용하면은 종속기업이 발생한 온실가스는 1, 2, 3를 다 100% 픽업해 와서 내 보고서에 담아요. 근데 내 통제력 기준은 아니고 출자 지분 기준으로 할래요 라고 하면 지분율만큼 가져오는 거죠. IFRS S2를 적용할 때는 이 GHG 프로토콜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시를 하면 돼요. 그런데 EU나 US SEC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종속기업은 무조건 다 100% 가져와야지 라고 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종속기업은. 더 어려운 건 지분법 피투자 회사예요. 지분법 피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다 통제력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분법 피투자 회사에서 발생한 스콥 1, 2의 배출량이 나의 1, 2로 가져오진 않고 다 스콥 3로 그냥 한 번에 뭉쳐서 들어갔던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EU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피투자 회사의 배출량에 대해서 어떻게 픽업해 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근데 US는 명확하게 지분법 회사니까 지분율만큼 픽업해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통제력 기준을 적용해서 지분법 피투자 회사의 스콥 1, 2를 나의 보고서에 담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픽업을 해야 되니 실무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지분법 피투자 회사는 내가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율도 조금밖에 없고 그 회사한테 가서 감나라 배나라를 할 수 없는데 당장 우리 공시해야 되니까 너희들 스콥 1, 2 산정해서 나한테 보내줘 이런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IFRS S2가 과연 그러면 지분법 피투자 회사의 배출량을 구분 공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분율만큼 가져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콥 3를 뭉쳐야 되는 건지 이런 점이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11월 회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회의에서도 많은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코멘트를 했죠. 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현재 단기 재무제표와 미래 재무적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공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서 11월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예시 지침을 제공할게요 라는 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정보, 이 지금 지속 가능성 정보도 작년 올해 이렇게 비교 정보로 공시가 될 텐데 전기 정보가 만약에 바뀌었어 라고 하면 재작성을 하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이건 회계기준과도 동일하고요. 근데 다만 회계기준과의 차이는 회계에서는 전기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전기도 재작성하세요 라고 요구하지만 그 당시에 나름 합리적으로 추정했는데 추정은 계속 바뀔 거잖아요. 올해 와서 봤더니 추정이 바뀌었어 라고 하면 그 경우에 회계기준은 전기 재작성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지속가능성 기준에서는 전기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어도 추정이 바뀌면 비교 정보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 하세요, 재작성하세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니 회계 정보, 회계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서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 워낙에 지속가능성 그 공시가 미래 추정이 중요한 정보이고 그러다 보니 추정과 관련해서도 뭔가 바뀌면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세요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 시기, 이 ISSB에서 요구했던 게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랑 동시에 보고하세요 라고 요구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실무적으로는 사업보고서 공시하고 나서 한 3, 4개월 후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론은 재무제표랑 사업보고서 그거랑 지속가능성 보고서 동시 보고는 유지. 다만 초반에 약간 몇 년간은 경과 규정 도입해서 한 3개월 정도 조금 늦게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및 의사결정과 기후 관련 목표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도 이제 용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실무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속가능성 공시도 재무제표처럼 디지털 공시하는 텍소노미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11월 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회의인데요. 12월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연 이 IFRS 지속가능성 기준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인지 아니면 피플과 플래닛의 지속가능성인지 그런 논란이 있었죠.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우리나라의 ISSB 보드 멤버이신 백태현 교수님과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이 피플과 플래닛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그게 우리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와 기회가 뭔지 그런 요인을 파악해서 전략과 기업에 대응하는 이런 과정을 공시해라 라는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자 등을 위해서 창출하는 이 가치가 사회나 환경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창출하는 가치와 어떻게 필수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IFRS S1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이 사회 환경적 자원에 대해서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기다리시는 실무 지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는 게 공시의 첫 단추인데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식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 그리고 이 식별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줄게요 라고 논의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도 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는데 CSV 기준서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기업은 다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업종을. 근데 CSV는 이 업종별 기준서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 CSV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도 지침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매번 회의에서 반복되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12월에서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는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됐는데요. 첫 번째, 그 온실가스 집약도 공시 요구 제외하기로 했어요. 기존 초안에는 온실가스 집약도 당연히 공시해야지라고 요구했는데 이 사실 이제 회사별로 산업별로 집약도를 산정하려면 분모에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집약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은 매출액, 어떤 기업은 생산량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한 가지로 제한하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이 분모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집약도가 기업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집약도 공시는 의무사항에서 제외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의됐던 게 이 온실가스가 이제 7개 항목이 있죠. 이 7대 온실가스 항목별로 세세하게 배출량 공시해야 되냐?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스콥 3 배출량 관련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IFRS S2 시행일 이후 1년간은 스콥 3 공시는 면제하는 걸 유의해 줄게 라고 했고요. 또 하나, 이 스콥 3는 밸류체인, 나의 뭐 공급업체들이 발생한 배출량, 그것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만약에 그들의 보고 기간이 나랑 달라. 난 12월 말 법인인데 나의 공급업체는 9월 말 법인이네 또는 3월 말 법인이네 라고 하면 이 정보의 집계 그 시점이 달라질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콥 3는 산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배출량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회의의 내용은 S1, S2 이후에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요. 아직 뭐 정보 요청서가 오지도 않았지만 ISSB는 그간에 논의됐던 그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세 개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의제야 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물 다양성이죠. 이 기후와 관련해서 TCFD가 있다면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TNFD가 있고 이 TNFD가 21년에 출범해서 23년에 최종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예정인데 아마 ISSB도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생물 다양성 관련 기준서를 제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인적 자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밸류체인 전반에서 인권도 중요한 의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12월 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12월 회의까지 제가 오늘 정리를 했고요. 이후 업데이트되는 회의 내용도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